이종근 변호사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업체 슈스템 코리아로 지금 알려졌죠. 네. 22억을 받고 가해자 변호를 했다는 게 새롭게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41억 원이 늘어났는데 10개월 사이에 이게 전부 현금이 늘어났어요. 현금이 늘어나서 이게 정관예우 아니냐 해서 그때 언론에 취재를 하니까는 한 100건 이상을 수주를 했어요. 120, 30건을 수주를 했는데 그렇다면 매주 이제 그 수임을 했죠. 수임을 했는데 그러면 매일 한 건씩 그걸 공휴일 다 빼고 하면은 뭐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다른 것은 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이 다단계 사기 사건. 그 슈스템 코리아 지금 말씀하신 슈스템 코리아인데 이 슈스템 코리아가 이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사고 팔아서 원금과 고금리 이자를 돌려준다 해서 끌어모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그 끌어모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고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게 1조 1,900억 원.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어마어마한 그 다단계 사기 사건인데. 그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는 거죠. 그 업체와 대표 그리고 무슨 본부장 이 사람들 변론을 이제 한꺼번에 맡으면서 수임료가 20억 원인데 20억 원에 부가세가 2억 원을 붙잖아요. 부가세까지 달라. 그쪽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이제 22억 원을 받고 수임을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는 왜 이종건을 택했을까? 이종건이 바로 직전에 검사장이었으니까는 이게 검사장 찬스. 정관 예우를 바라고 이종건을 선택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늦게 이종건이 이 사건 수임에서 빠지겠다고 해서 그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사임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정당한 절차를 하고 해서는 사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임을 했다. 사임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저 두 사람은 22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금배지 달기 위해서 조국장에 가서 금배지 달기 위해서 이게 덜통이 나는 바람에 22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사건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이 또 있으니까 그 사건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 사건 내역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다단계 피해 액수 4천억대에 달하는 이건 업체 이름이 아도 인터내셔널이네요. 이 사건에 또 변호인으로 또 선임이 됐었네요. 이 사건 내용 뭡니까?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그 하루 뭐 2.5% 고금리를 주겠다 해서 투자자를 그 모집을 했는데 360억 원을 이제 가로채고 그 중에서 4,467억 원 유사수신 그러니까 금융당국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 금전을 이제 조달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총 피해 액수가 4천억 원대 되는 이것도 다단계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종건 변호사가 자기가 수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건은 그 원래 검찰에 있을 때부터 다단계 수사 전문이었는데 그리고 그 변호사로 전업을 하면서 본인이 전업을 하는 이유를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변론을 한 거죠. 그것도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정관예우 그 의혹이 계속 생기는 그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어떤 반성을 하기보다는 어제 입장문에서는 아니 내가 저기 친문 검사인데 검사라는데 무슨 내가 이 뭐 정관예우를 받았느냐 그 박은정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친문 검사인데 무슨 정관예우냐 그럼 정관예우를 그 안 받았으면은 본인이 떳떳하면은 거의 사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앞서 얘기했던 슈스템 코리아 이 사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사건의 기본적인 줄기는 지금 송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슈스템 코리아 관련자들이 변호사비라는 명목으로 가장을 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도 있다. 22억 원 안에는 수임료를 준 것인지 또는 이게 범죄 수익을 은닉한 하나의 방식이었는지 이런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종건 변호사 자체가 공모자가 되는 것이죠?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 그래서 이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22억 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단계 사기 사건, 단일 사건의 수임료로는 너무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아무리 정관예우를 바라고 그 변호사비를 줬다고 해도 이 22억 원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뭐 법조 출입 기자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변호사비 일단 나중에 이 다단계로 얻은 수익금은 전부 다 범죄 수익 한수를 당하죠. 예. 한수를 당하기 때문에 그 전에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묻어놔야 되는데 그때 김만배도 자기 범죄 수익 다른데 다 묻어놨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로 또 구속된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수법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변호사비를 줬다고 하면은 이종건이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잠잠해지면은 그것을 서로 뭐 보관료를 떼고 주든지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보관료였습니까? 보관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 한 절반 정도 떼고 절반은 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종건도 공범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 법조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언론에도 그 내용이 보도가 되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은 그럼 이종건은 다단계 수사를 계속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다단계 그 업계와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알 수가 있어요. 수사를 하면서 다단계 업계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그 사기를 친 이 다단계 업체와도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좀 그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은 그 범죄 은닉 이 가능성도 충분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종건 변호사가요, 그동안 뭐 여러 이제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다단계, 뭐 유사수신,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 관련된 여러 이제 사건을 다뤘다고 하죠. 뒤에서 이 이종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기 전에 이 다단계 사기범 그간에는 검사로서 다단계의 사건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검사인데 검사를 그만두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이 사기범 즉 가해자 편을 들면서 이 전문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전문 검사가 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그런 가해자 편을 들었던 이 사건 자체가 비난의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그 조수진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성폭력 가해자들만 변호를 했던 그 온갖 방법을 법기술을 동원해서 또 했던 그 조수진 그 지금 강북거리였죠. 예.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조수진 논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죄자의 그 변론을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는 뭐 수임 사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원칙이죠. 예. 그렇지만 조수진 때도 나왔고 지금도 나온 이야기지만은 조수진은 그때 참여연대 민변하면서 인권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해자를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보다는. 그래서 그런 그 도덕적 논란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조차 이거 공천을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이거 더 이게 성질이 안 좋은 것이죠. 이종건이 이렇게 변호를 맡은 것은 피해자가 지금 10만 아닙니까? 10만. 한쪽만 지금 10만 피해자인데 그 10만 명이 정말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거기 희망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서 다 날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만 명의 피해자가 원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그 변호인이 공직을 지낸 그 변호인이 그걸 맡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맡고 또 본인이 그 부인이 박은정이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 개혁이죠. 그렇죠. 조국이 딱 유일한 조국이 내세우는 거는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자기 죄를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지만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딱 유일하게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 1번에 박은정이 들어갔죠. 예. 그러면 박은정은 그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 되는 건데 그 남편도 거의 동업자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그 내치기 위해서 둘이 막 거의 뭐 같은 검사장급이었는데 박은정 검사장은 안 됐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이제 제도 개혁이 있고 하나는 이 관행을 개혁하는 거죠. 관행 중에서 가장 개혁 대상이 정관예우죠. 아, 그러네요. 네, 정관예우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관예우를 마음껏 노리고 그것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처음에 변호사로 그 등장할 때 이야기했던 피해자들의 아픔을 만져주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예. 근데 그게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만. 왜냐? 피해자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다 틀렸으니까. 가해자는 돈이 많잖아요. 22억 원이나 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해자 편에 서서 조수진도 마찬가지였죠. 피해자는 돈이 없어요. 가해자는 뭐 그때 뭐 체육관 관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 이게
이 본인이 변호사직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변론을 하면서도 아마 법기술, 조수진처럼 법기술도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건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단계 수사를.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이 박은정이 후보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비례대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변호사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자,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예. 저게 지금 이종근 변호사 변호사 이제 업체 이름이 계단이라고 그러죠? 계단인가요? 예. 예. 계단인데 그 단계를 뒤집어서 계단이라고 했다는 말 있더라고요. 검사장 출신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이종근 대표 변호사 이렇게 해서 자기 경력들을 쭉 적었죠. 저기 보면 작게 보입니다만 공인 전문 검사 다단계 유신 수신 분야 1급 블랙벨트 좀 이따 블랙벨트 저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법무부 가상통화대책 TF 실무총괄. 저 정도로 자기 직함을 걸고 저렇게 했던 사람이네요. 이종근 변호사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한때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윤석열 추미애 그 갈등이 있었을 때, 네. 전쟁 벌일 때, 그때 이 대검에서는 이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그 부인인 박은정 대검 감찰관, 그 법무부 감찰관,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콤비를 맞춰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막 작업을 한 그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됐었고, 가장 기억하기 좋으신 거는 그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그 예.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렇게 이용구. 예. 이용구가 그러니까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뭐가 하나 또 포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대하 상대에 법무부 직원 한 사람이 있고 대검의 이종건 2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대화방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이제 어떻게 쳐내는지 그것을 서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종건 2 하니까는 그러면 이게 이종건이냐, 이종건 부인이냐, 막 이렇게 됐거든요. 이종건이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과 대검 간부가 서로 이제 그 논의를 했으니까. 네. 부인인 박은정은 법무부 소속이니까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박은정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검하고 같이 이렇게 뭐 윤석열 쳐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대검은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논란이 이제 기억하시면은 이종건하고 박은정이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이종건은 원래 뭐 대학 다닐 때부터 NL 계열 운동권 출신이었다고 하고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좌관을 하면서 정책 보좌관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검사장이 됐어요. 그 승승장구에서 대검 형사부장도 하고 서부지검장, 검사장까지 올라간 거죠. 검찰을 꽂히는 검사장까지 올라간 그 인물인데 주로 이 처음에 초임 검사 때부터 수사했던 게 이제 다단계, 이 유사수신 이런 거를 했는데. 검찰의 블랙벨트라는 게 있어요. 블랙벨트는 보통 이제 무도 하는 사람들 검은 띠잖아요. 그러네요. 검은 띠인데, 태권도 하면 검은 띠 주죠. 검은 띠죠. 검은 띠를 주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경제에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그 검찰에서도 이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각 분야의 검찰 수사 분야에 블랙벨트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1급 공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단계 수사 분야에서 1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블랙벨트를 받았다. 그 과거에 유명했던 그 조이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조이팔 사건 이런 것도 본인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법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해자를 수사를 했으니까는 수사를 한 입장에서 가해자 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어깨에 퍼뜨렸겠죠. 그러니까는 이 검찰 수사에 포착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뭐 22억 원 이게 뭐 범죄 수익금 언익인지 모르지만은 22억 원 그 변호사비를 주면서까지 채용을 한 거죠. 대학 때부터 이게 NL계 출신이었군요. 이미 법조계 내에 운동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법원에 특히나 이제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법원에도 우리 법 연구에 뭐 국제 인권법 연구이라는 조직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여간 운동권들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검사 출신 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검사도 한참 서울대 뭐 총학생회장도 하고 수사파 핵심으로 활동하다가 사법고시를 봐서
조국 전 장관 잠깐 할 때 장관 정책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예, 있어요. 예. 의정부 검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종근 변호사도 검사 출신인데 NL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자 박은정 후보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배우자는 약 160건을 수임했고 5월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뭐 그런 이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친문검사인데 정관예우냐 뭐 이런 식의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우리가 정관예우를 받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한 달에 형사사건 15건 이상을 수임한 셈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1년 다 하루 계산하면 그렇지만 좀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말 같은 걸 다 빼고 하면 15건 이상을 수임한 건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브로커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120, 30이라고 했는데 160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160건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22억 원짜리일 것 같은데 예. 보통 이 사건을 이제 가져다 주는 그 브로커들이 있죠. 연예인들에게. 브로커들이 있는데 물론 브로커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아마 알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알아서 왜냐하면은 갓 검사장을 마치고 나온 쌩쌩한 사람이에요. 정관예우 중에서도. 소문이 나 있다 이거죠. 소문 다 나 있죠. 그리고 다단계 전문가다 나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박은정도 우리가 친문인데 무슨 정관예우 친문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제 이종건도 입장문을 내서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친문인데 누가 예우를 해주느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 정관예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검사 출신 정관은 검사가 후배 검사가 봐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뭐 구속 기소할 거를 불구속 기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그 공소장을 좀 약하게 써준다든가 그게 이제 검사와 검사의 정관예우잖아요. 판사 출신 정관예우는 판사가 그 선배 판사 변호사를 위해서 판결을 좀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따로 분리가 안 돼요. 같이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서 서로 품앗이 비슷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든 검사든. 네. 그러면 이 정관예우라는 게 일단은 검찰에서 봐주는 건데 검찰도 친문 반문 안 가립니다. 저 상황에서는. 그 어차피 자기들 같은 이제 그 검찰 그 계열이니까 그게 관행처럼 돼 있으니까는 봐주는 거고 특히 판사 쪽에서는 여전히 저 사건을 할 때는 친문 판사들이 장악을 했어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친문이라면서 무슨 정관예우냐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박은정 후보가 이렇게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한 사건에도 수십억대 떼돈을 버는 남편의 그 변호사 활동을 몰랐을 수가 있나요?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결혼도 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김건희 여사께서 행한 행적에 대해서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죠. 그거 이제 부부가 하나의 이제 공동 운명체로 인식하고 있고 사건을 알 경우도 있고 모를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재산의 경우에 이런 정도의 수십억, 1년새 재산을 등록하게 되면 또 재산 등록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다 알게 되죠. 그런데 박은정 후보는 그동안 아주 정의로운 검사처럼 자신을 호도를 해왔습니다. 아주 이중적이고 유선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은정도 그렇지만 지금 조국 당의 비례 1번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조국 당의 비례 1번이라면은 정말 뭐 검찰 개혁 뭐 이런데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동안은 검찰 조직 안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정의로운 검사라고 친문 검사라고 보통 하지만 자기들은 정의로운 검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포장을 해왔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이 상황이 이 폭로가 되고 나서도 박은정 검사는 계속 어떤 뭐 해명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무슨 뭐 친문 검사란 말이냐, 뭐 우리가 친문 검사인데 무슨 정관예우 받았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검찰 개혁한다면서 부패 검사였다는 거, 부패 검사였다는 거 자기 남편이 본인은 뭐 어쩐지 아직 모르지만 다른 게 있는지 부패 검사였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전부 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변호사 그 사임은 왜 합니까? 그래서 이 조국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조국이 말을 해야 돼요. 예. 아니 검찰 개혁을 한다. 나는 검찰 개혁밖에 없는데 지금 조국이 하는 유일한 거는 이 자기에 대한 수사가 곧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구속될 건데 그 수사가 내가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보복당하는 거다 검찰로부터 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주장도 맞지 않는 게 그러면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 가지고 현혹을 하면서 왜곡 선동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그 상징적으로 1번 자리에 앉힌 사람이 본인은 박은정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서 앉힌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막 그 앞장섰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쫓아내려고 앞장선 사람이 박은정이니까 박은정이 1번 상징적이다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대상 중에 하나인 정관예우를 마음껏 창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고 이 상황이니까는 조국이 지금 입을 열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국도 입국 다물고 있는 거죠. 예. 조국 얘기를 했으니까 조국 문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국의 거짓말, 조국의 위선, 조로남불, 신조어들 많이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자, 과거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웅동학원, 웅동중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설 학교가 있었죠. 웅동학원. 이 비리 문제가 논란이 되자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박정숙 씨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 관련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단체에 사유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 조국 후보가 결국은 그만둬야 했죠. 사퇴했죠. 그리고 나서는 웅동학원 사유환원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약속을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웅동학원은 현재 조국 전 장관 일가 이사의 장악력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가 그때 처음 시작된 것이 이 처음에 웅동학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걸로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 웅동학원을 하면서는 특히 여러 가지 이 웅동학원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허위 소송 막 벌이고 그 원래 그 선대와 아버지와 막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막 허위 소송 벌이고 이런 것도 다 그때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학원을 사유화한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온 게 그 동생 조건 씨가 사무국장을 했는데 웅동중학교 사무국장을 했는데 교사를 채용하면서 2명에게서 1억 8천만 원 뒷돈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해서 구속이 됐었죠.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을 다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판사가 바로 그 말 많았던 김미리 그 우리법연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미리 조국 재판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건강상 문제로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게 전부 다 솜방망이 그 처벌을 내리고 했는데 어쨌든 이 논란이 되니까는 그때 이 모친이 이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정경심 씨가 이사였는데 모친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국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웅동학원 다 이제 사회 반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모친이 우리가 저 웅동학원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다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안 물러났어요. 그럼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말이죠. 계속 취하고 있네요. 계속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저런 문제도 하나 그 국민에게 약속도 다 져버리면서 지금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어떻게 서울법대 교수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나가고 뭐 돌 하나라도
들어야 되겠다, 돌 던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조국인데 그 전에 조국 사태의 출발점이 된 전 웅동학원 문제조차도 아주 국민을 속이고 제대로 그 약속을 하지 않고 이제 이거 끝난 거죠. 이제 환원 안 하겠죠. 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정치를 시작을 했으면은 국민에게 밝혀야 돼요. 저 문제도. 왜 기자들이 저런 건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에게.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을 1호로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약속했던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웅동학원 사유환원 얘기를 했으니까 조국 혁신당 제1호에 자신이 본인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약속했던 웅동학원 일체를 국가나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 사유환원하겠다.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것을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려 5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금 발을 쭉 빼고 있네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사유환원 사라지고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 이 사유를 장악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조국 모친의 이사장이 계속 연임이 됐네요.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이사회 기록을 그러니까는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사회가 계속 열렸는데 그 박정숙 모친이 박정숙이죠. 박정숙 그다음에 정경심도 이사로 돼 있는데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이사진 퇴진 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이 안 됐다. 그러니까는 말로만 해놓고 이사회에서 한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약속을 했을 때는 뭐냐면은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려놓겠다고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막 터졌잖아요. 조국 사태가. 다른 의혹, 잔여비리, 조민, 조원, 입시 비리 막 터지고 하니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장관직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국은 그래, 내 장관직까지 내려놨는데 내 사회 환원을 해. 내 재산인데. 이 생각인 거죠. 국민에게 약속한 거는 다 무시하고. 이번에도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 환원을 다시 약속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러면 구속되고 나면은 나 구속됐는데 뭔 사회 환원? 이렇게 되겠죠. 법무부 장관 물러났으니까 사회 환원 약속은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 구속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사회 환원을 하려고 했으면 당장 지금 무슨 포기 각서를 쓰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조국 말은 뭐라고 해도 지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웅동학원 문제도 아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네.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장악, 조국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이 2022년 7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2022년 6월에 연임을 다시 확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임기가 2027년 7월 5일까지랍니다. 5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한다는 거죠. 예, 이 문제와 함께 또 하나 문제 한번 살펴보죠. 조국이 징역형 2년을 선고받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조국의 변호인이 17명, 어떤 곳은 18명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17명이든 18명이든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었죠. 근데 조국 변호인단만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피의자 정경심 변호사는 18명이었습니다. 본래 14명이었는데 추가로 김칠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춘 변호사, 이런 사람 4명이 또 추가돼가지고 18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합산하면 중복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략 30명 이상의 변호인을 썼네요. 여기다가 조민 사건도 있었죠. 조민 변호사도 있었죠. 야, 변호사 30명 썼는데 올해 초에 재산을 신고한 걸 이렇게 지금 보니까 대략 5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 내역은 2억 정도가 줄은 겁니다. 메머드 그간의 몇 년간 지금 한 30여 명 이상 변호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변호사도 미스터리죠. 예. 이재명 변호사도 매달 한 1억 원씩 줘야 되는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는데 6명이 계속 재판에 매달렸다고 해요. 그러면 월 6억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 1년이면 60억 원을 줘야 되는. 근데 지금 이 조국 일가 변호인들도 보니까는 LKB 대표 변호사 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수입료가 비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32명이면은 정상적으로 돈 주고는 못 해요. 그리고 돈 안 줬다는 게 본인 그 제사 신고에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사례에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이 누군가 대납을 해줬다. 대납. 예, 네. 대납을 해줬다. 이재명은 그 쌍방울에서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대납 의혹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 보상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공천을 막 줬지 않습니까? 네. 공천을 줬듯이 조국도 어차피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뭐 비례대표 안에 저 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좀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저렴하게 받고 했을 수는 있겠죠. 조국과 뭐 뜻을 같이 한다면은 조국 입장을 이해를 한다면 저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변호인들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로펌의 직원들도 있고 예.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되고 또 그 전부 다 변호사협회에 다 신고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것을 신고를 하면은 그 변호사 사회에서 일종의 왕따를 당한다고 해요. 그 자기들 그 책정 가격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30명 이상을 어떻게 선임을 하고 어떤 대가를 줬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조국이 그 기자회견을 그 기자들 만나던데 기자들이 왜 저걸 안 물어보는지 저 문제 웅동학원 그 박은정 이 문제 물어볼 게 태산 같은데 그걸 안 물어보는 것도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제 조국혁신당 문제 아주 뭐 주요한 문제들만 우선 좀 다뤄봤는데요. 사건들이 많으니까 조금 시간을 축소해서 짧게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 문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두 명의 후보들 여러 가지 편법 대출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문제, 내부 정보 뭐 이용 문제 여러 가지가 나서고 있는데 우선 양문석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죠. 양문석.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장녀라고 그러죠. 대학생 딸, 대학생 장녀가 11억 원의 편법 대출을 받아 보탠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양문석 경기 안산갑에 출마를 했죠.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인데 네. 굉장히 뭐 말도 상당히 좀 폭언을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아파트를 서쪽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때 20몇 원에 구입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11억 원 그 딸 명의로 11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네. 이 11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 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 양문석 후보가 이렇게 그때 경남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이 소득 신고를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딸은 아무런 그 사회 활동을 안 해요. 네. 그 직장 생활도 안 하고 하는데 11억 원을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 대출을 받았느냐 보니까는 이게 그 대구 수성에 있는 뭐 새마을금고든가요? 예, 새마을금고. 예,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예. 제2금융권은 그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자도. 그러겠네요. 뭐 6%, 7% 예, 이상 엄청 한다고 비싸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아무런 직업도 없고 수익이 없는 딸에게 어떻게 그 대출을 해줬느냐? 그래서 그쪽 그 새마을금고 이야기는 이제 사업자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양문석 그 후보의 딸이 사업자 등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그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나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내 사업자니까 돈 빌려주세요 하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예.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이제 그 특혜를 받은 건 아니냐. 그 상황에서 양문석이 해명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점은 연금까지 끌어모아서 그 땅을 사던 집을 사던 시점이었다. 문재인 때 그랬잖아요. 막 예. 부동산 값이 막 폭등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건 문재인 때예요. 그래서 자기도 전세 살다가 이번 기회에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해서 이 대출을 알아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대구에 있는 거기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초 아파트를 사는데 예, 부동산 쪽에서 대구에 야. 있는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편법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편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좀 속된 말로 뺏겼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양문석 후보는 그 시절에 좌파의 뭐 스피커 중에 한 명이었고 도지사 출마도 하고 또 그 정치 활동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또 그 운영을 하면서 이 친문의 스피커였기 때문에 아마 어느 쪽을 선을 댔기 때문에 그 대구까지 가서 그 아무런 정빈 자료도 없어 사업자 등록증 하나 딱 가지고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 대출 자체도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데 그 의혹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수성점, 새마을금고, 서초 아파트 사는데 대구 수성점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대학생이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받기 대출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대학생이라 성년이라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소득이 전혀 없는 그 자녀 딸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출을 받다. 이건 새마을금고, 대구 수성점이든 어디든 간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의 제1금융권에서는 이게 뭐 본인이 떳떳하게 대출을 받으면은 저 이자가 훨씬 싼 제1금융권에서 받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요즘은 제1금융권은 상당히 시스템으로 뭐 대출 같은 것도 처리를 해요. 물론 이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뭐 보더니 편법하는 방법을 알아냈겠죠. 누군가 알려줬든지. 그리고 그러면 그 또 이어지는 그 의문들이 그 11억 원이면 이 금융권 11억 원 그 이자가 엄청날 텐데. 그러니까요. 그 이자는 그러면 누가 한 냈나? 6% 7%만 하더라도 1년에면 이자만 6,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냈느냐. 딸이 그럼 대학생이 어떻게 냅니까? 소득 없는데 어떻게 냈느냐. 그것도 편법 증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편법 증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게 그 11억 원을 다 갚으면은 그게 딸에게 또 다시 이제 뭐 그 몫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편법 증여 논란까지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게 확인되면 사실은 불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겠네요. 새마을금고와의 만일 문제, 증여를 월 이자를 대신 내줬으면 이제 증여 과정에서도 또 불법적 요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네요. 뭐 조목조목 여러 가지 따질 일이 있는데. 그리고 저 예. 오늘 제가 오늘 뉴스를 나온 거를 보니까 저게 이제 유권 해석이 뭐 금융당국에서 나왔는데 불법 대출이면 바로 환수를 해야 된답니다. 환수를. 예. 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아파트 안에다 묻어놨으니까 예. 저거는 참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저거 반드시 조사할 수밖에 없네요. 증여, 탈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금융 당국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네.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게 기소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나설 상황이네요. 물론 수사기관이 먼저 할 수도 있죠. 자, 또 하나의 인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공영훈, 현재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 출신이긴 한데 본인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이 매입한 성수동에 있는 땅과 건물, 당시에 뭐 시세 구입가하고 지금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땅과 건물을 군대에 가서 군에 복무하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하여서 이것이 자체가 또 논란이 됐네요.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서울 숲이라고 있잖아요. 예. 성수동에 과거는 성수동이 공단이었어요. 네. 공단이었다가 그것이 서울 숲이 개발되면서 그 온전한 핫플레이스가 됐죠. 그 서울 숲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거기서 공영훈 지금 경기 화성을 민주당 후보인데 현대자동차 부사장 때 이 두 번의 신내림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훈에게 두 번의 신내림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신내림은 뭐냐면은 2017년 6월에 성수동 땅을 공영훈 후보가 샀는데 넉 달 뒤에 그것이 현대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 계열이었어요. 현대제철하고 있던 계열의 땅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부동산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땅값이 치솟아서 그때 11억 원에 샀는데 지금 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사고 나서 4개월 후에 이게 서울시 숲 개발 같은 이런 대형 호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제철을 비롯해서 현대와 관련된 땅이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하던 이 공영훈 후보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갑자기 그쪽에 어떤 뭐 공장지대였거든요. 공장지대에서 전혀 저도 과거에 그쪽에서 좀 거주를 한 적이 있는데 공장지대에서 전혀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이에요.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었죠. 그렇죠. 레미콘 공장도 있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돈을 11억 원을 들여서 샀다는 것은 정보를 이제 알고 있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거를 부인을 하니까 신이 한번 내린 거죠. 네. 신 내려서 4개월 후에 이거 엄청난 돈이 될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신내림 첫 번째. 신내림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2021년 4월 26일에 아들한테 땅을 넘기는데 네. 근데 아들은 그때 당시 22살, 지금 24살. 22살인데 공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었던 아들에게 갑자기 그 땅을 정려를 해요. 네. 근데 아들은 뭐 군대에 있으니까는 정려세도 못 내잖아. 그러니까 정려세까지 정려를 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왜 신내렸다고 하나 하면은 4월 26일, 2021년 4월 26일에 정려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4월 27일에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죠. 허가구역 지정을 해서 조치를 내렸는데 그 네. 조치가 정려가 불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 전에 내일부터는 정려가 불가해. 그러니까는 정려를 해야겠어. 그리고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정려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내린 거잖아요. 하루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아? 그걸 본인은 이제 그런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 정보를 미리 다 알고 그런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내부 정보 이용 의혹 그 자체도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가 이 동탄 신도시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이준석 출마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평균 연령이 34세예요. 아주 젊은 그 회사원들, 삼성전자나 이 젊은 회사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젊은 회사원들은 이 평균 34세, 그 20대 후반이나 30대, 40대도 있겠죠. 이 회사원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나온 사람이 아들에게 22살 아들에게 갑자기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샀다가 그 땅을 아들에게 물려줬다. 30억 원짜리를. 그럼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저기에 있는 그 회사원들이. 그래서 본인은 거기 가서 뭐 청년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놨을 텐데 그 아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예. JP 박님이 4개월 뒤 레미콘 회사가 철수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계열사 간 내부 정보 소통이죠. 예, 내부 정보가 어떻게 지금 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었던 공영훈에게 어떻게 전달했을까 그 의혹이 제기됐고요. 리아님이 어찌 이리도 범법자가 많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네요. 네, 여러 가지 의견 좀 계속 주시고요. 결국은 이제 뭐 이 공영훈 문제나 지금 앞서 했던 양문석 후보 지금 후보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은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그 조수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수진 같은 경우는 후보 등록하기 전이니까 급하게 교체를 해가지고 예. 이 다른 또 친명을 꽂아 넣었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후보 등록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빠지면 못합니다. 세종시에 한 명 그 후보 등록 그 후보 등록한 뒤에 공천을 취소해서 출마도 못하잖아요. 예, 이상식 아니군요. 그게 뭐죠? 누구죠? 하여간 예, 세종시 가비영. 세종시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종민 의원 출마인데.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후보 등록을 취소를 하면은 이 공영구만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유사한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관악에서도 뭐 원룸 오피스텔 11채 가지고 뭐 그 사업
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예. 그 사람도 있고 여러 개입니다. 오피스텔 11채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관악갑에. 예. 그러면 다 포함하면 이제 한 사람을 하면 전부 다 이게 사퇴를 시켜야 되니까 공천 취소해야 되니까 이게 민주당이 다 오세안직이거든요. 관악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이준석이 출마를 했는데 이준석이 공영훈 지지율의 이 절반도 안 돼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사도 나와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비슷비슷한 것이니까 그러면은 기준을 딱 채워서 지금 논란이 된 거 다 쳐내면은 한 너댓 개, 대여섯 개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밀고 나가니까는 지금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한테 빨리 사퇴시켜라. 사퇴시켜야지 자기가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만약 공영원이 사퇴를 하면은 거기 이준석 그 민주당 지지표가 이준석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원욱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이준석한테 갈 거니까는 자기 완전히 이제 국회의원 포기를 했는데 이 사퇴 시켜라 이렇게 자기가 이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영원이 또 반격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보니까는 지금 재산이 15억인데 그 전에는 3억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코인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이전 투고 비슷하게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니야 그거네 저기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됐어. 아파트 재건축되면 3억짜리가 15억이 되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준석 가상화폐 해가지고 좀 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상화폐로 선거 3번 할 돈을 버는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뭐 10배덕이나 된다면은 이게 김남국처럼 정상적인 거래였겠느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준석은 내 배지 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공영훈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지금 대치기를 당하면서 이전 투과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서로 간에 그 재산 가지고 싸우는 국면이 화성을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런 거에서 많은 것은 어차피 예고된 참사입니다. 본인들이 이 국민의힘보다 한 차례 더 검증을 했어요. 그 예비 후보 적격 심사를 했잖아요. 네네. 적격 심사를 해서 걸러가지고 공천 심사를 해서 2번이나 자기들은 검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번 다 검증 기준이 친명이냐 아니냐 요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아예 보지도 않은 거죠. 뭐 논란이 일어났던 걸 그러니까는 뭐 부동산 문제나 가령 예를 들어서 간악의 그 부동산 그 기본적으로 자료만 조사해도 11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월세를 뭐 85만 원씩 뭐 젊은 청년들한테 받았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십 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서로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고 친명이냐 친문이냐 뭐 이것만 가지고 따지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슈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서 민주당 안보 문제 살펴볼게요. 이해찬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죠. 과거에 이해찬 발언 유명한 발언이 있죠. 20년 집권, 50년 집권, 보수 세력 괴멸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해찬이 조심조심 하더니 그 버릇은 못 버렸나요? 네. 자, 우리 승기 잡았다. 뭐 이렇게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네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렇게 자꾸 해주면 좋아요. 우파 진영에서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게 그 기고만장하다는 인식이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200석이면은 박지원이 쭉 이야기했듯이 개헌도 할 수 있고 탄핵도 할 수 있고 또 특히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것을 재의결을 하면 3분의 2거든요. 재의결 그 거부권도 무력화시켜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해서 부결됐는데 그 약간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건 재의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윤석열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국이 이야기했죠.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국민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조국이 하는 말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의미를 저는 상당히 위험한 조국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레임덕은 그 뒤뚱거리면서 가는 오리죠. 근데 데드덕은 아예 죽은 오리예요. 그럼 죽은 정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새로운 정권이 또 탄생을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모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죠? 결국 국민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국민을 향한 협박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조국의 그 대드덕 이야기한 거는.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해찬도 하고 박지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것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대더덕 정권을 대더덕 그리고 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조국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이제 법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국회에서 탄핵은 의결을 해도 이 헌재에 가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그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이야기 하는 거 탄핵은 안 되니까는 대더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임기는 그대로 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걸 꿈꾸는 건가요? 2008년도에 광우병 파동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무력화한 것.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그 꿈을 또 꾸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탄핵을 추진을 해든지 안 될 수가 있으니까는 헌재 결정이 있으니까는 그때까지 대통령 임기를 뭐 중단시키는 거 뭐 이런 것도 그 노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무조건 야당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야당 세상. 예, 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야당 세상을 만들고 입법 사법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전부 다 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상황에서 조국뿐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그 위성정당을 통해서 진보당 세력이 들어와요. 예. 진보당 세력이 지금 비례 3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도 한 2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까지 지금 뭐 그 부산하고 울산 그래서 비례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 진보당 후보가 그러면은 진보당 세력까지 들어오고 완전히 정권을 그 죽은 정권으로 만들려는 조국 세력이 들어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박은정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2대 국회 난장판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했죠. 내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식물 대통령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런 이제 절박한 그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어떤 좌파 인사, 좌파계에서 상당히 주요한 활동을 하는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일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이 다수의석, 뭐 160, 170, 190 이렇게 해서 다수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제한 없는 무제한적인 입법 투쟁을 할 것이다. 네. 엄청나게 많은 입법들을 해서 그렇죠.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쓰게 해서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본질적으로 다음 대선까지 완전히 권력을 무용화하는 이런 대규모 입법 투쟁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입법 투쟁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잘 하는 거 있잖아요. 탄핵,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무조건 나중에 이제 판사 탄핵, 조국 그 판결 내리려고 하면은 그 판사 탄핵. 그 특히 이재명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주 3회 받고 있잖아요. 예. 그 판사 탄핵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 그 22대 국회가 자칫하면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수가 있다. 최악의 국회가 되는데 그냥 21대 국회에서는 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좀 난장판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뭐 비례대표로 윤미향 같은 사람 들어와서 그걸 파동을 일으켰고 했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올 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사람들은 예. 21대 국회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국가 정체성 그리고 법질서 이재명 조국은 법질서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개인들의 어떤 일탈 무슨 뭐 그 박찬대나 뭐 여러 사람들 민주당 여러 사람들 추준 이하 김남국 뭐 코인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탈이에요. 일탈인데 이 22대 국회에서 일어날 일들은 국가 정체성과 법질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임종석 다시 재등장을 했네요. 중성동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어제 중성동을 민주당 출정 시 뭐 전현희 후보 돕겠다 해서 나섰는데 그 자리에서 뭐 이재명하고 포옹하는 장면도 했고 뭐 윤석열 심판하자고 이런 얘기도 해서 임종석이 뭐 그런 선거에 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출정식을 끝나고 나가는 임종석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전현희 선거운동 도와주냐 어쩌냐 물어봤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본인은 저기 양산 문재인 대통령을 좀 찾아뵙겠다. 그리고 경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좀 어려운 그 후보들을 좀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제 불편한 심기 중성동을 떠나 있겠다. 이걸 드러낸 것인지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들의 속셈, 그러니까는 문재인과 임종석의 저는 어떤 밀약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임종석이 지금 저렇게 이재명이 좋아라고 포옹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재명은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종석이 그때 이 공천에서 끝내 탈락을 하니까는 이낙연 쪽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내가 탈당하겠다, 글로 가겠다고 했는데 밤사이에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밤사이에 양상과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남아있어라. 그리고 그 도모했던 게 뭐냐면은 조국의 신당을 부추긴 거예요. 조국 신당을 부추겨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을 문재인이 만났을 때 준연동 형제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그때까지 병립형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준연동 형제를 가야지 여러 가지 좌파 세력을 당신이 끌어모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재명이 준연동형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조국 신당이 이재명의 그런 선택이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비례만 지금 후보를 내니까는. 그런데 조국 신당, 조국은 문재인 쪽이에요. 신당 만들 때 문재인한테 가서 보고했어요. 민주당과 다른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해한다 했습니다. 이해한다. 네, 이해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 조국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조국을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8월 달에 당권 경쟁이 있어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면 임종석이 그 조국과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원래 친문 조국 그 뒤에 문재인이 있고 그 힘을 합해서 이재명을 몰아낼 수가 있는 구도죠. 또 구도가 그렇게 새롭게 짜여지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은 또 이재명과 동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적이 경쟁자가 될 수 있고 또 임종석이 거기에 또 하나의 축이 돼서 조국과 하나의 동맹체제로 만들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나면은 그 이재명이 여전히 건재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이 한 10석 얻는다고 하고 국민의힘과 표 차이, 그 의석 차이가 한 그 10석 안에 들어간다면은 조국이 더 캐스트 보트가 돼서 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1당이 되도록 하는 건 조국의 마음이에요. 1당이 돼야지 국회의장을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 중요한 상임위원장도 1당이 가져가잖아요. 1당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가만히 안 되더라도 1당이 중요한데 그럼 조국이 그 경우에 캐스팅 보트를 재어버리면은 이재명은 상당히 그 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송국권 본부장님 모시고 박은정 부부 특히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가해자에서 벌어진 일들 조국의 응동학원 사회학원 한원 완전히 뻥치기 뻥 까는 일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양문석, 공영훈 이런 후보들의 여러 가지 논란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송국권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